고품격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다 6회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약장수 숭이입니다. 전직 영어쌤 찬희쌤 인사드립니다. 예, 경제분석가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연구자 슈퍼바이저입니다. 네, 설날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잊으셨을까 봐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 주 쉬는 동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드 배치 검토 이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말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두 사태의 문제점은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우리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잖아요. 네, 그렇죠. 안보나 외교가 아니라. 예.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쉬는 동안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5회 동안 우리가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차근차근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가 살펴본 경제권에서 거의 동시에 정말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네, 이상 사태가 전개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위기의 시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가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지난 2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좀 짚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프로님. 예,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 금융이 결정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던 유로존에서 다시 이상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은행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거의 25%, 2015년 7월 이후로 따지면 40%나 하락했습니다. 유럽은행권이 위기 중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위기는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때문에 은행들이 수익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아시아도 문제예요.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네. 일반은행이 중앙은행 예치금을 두면 보관료를 책정하는. 원래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엔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작동을 멈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을 막 거듭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로금리를 미국 연준이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화들짝 놀랐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있네요. 예, 원래는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이렇다 1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국이 쉽게 금리 인상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나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다 첫 회에서 세계 경제 위기에 제 3막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언론들도 제 3차 글로벌 경제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식들 뒷북치고 있네. 그러게요. 네, 1차 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위기. 네. 그렇죠. 2차 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네. 그리고 3차 위기는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 급락했다는 위기라고 저희가 이제 말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의 3차 위기는 유로존 위기의 재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12개월 혹은 18개월 이내에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하튼 제3차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표현의 함의를 간추려 보면 우선 세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재정 투자에 힘입어 2010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유로존 위기가 2012년에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꺾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해오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다시 경기가 깊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1차, 2차, 3차가 다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2010년 때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때 잠시 회복 기회를 보일 때요. 지금도 출구가 보이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출구 전략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사태를 안일하게 봤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길고 가장 혹독한 시련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다 6회가 브릭스를 기획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렇게 이제 5개 신흥국 경제를 주제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 하루가 멀다고 세계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니까 우리 차린쌤께서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브릭스 얘기를 브릭스 얘기를 할 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6%님 이하 모두가 공감하여 오늘 6회는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위기의 구조와 양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님, 예. 경제학계에서는 이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대체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느슨한 금융 규제, 고위험 금융 상품, 투기를 조장하는 인센티브 체제와 같은 금융 부분 내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제시해 왔죠. 그러니까 금융 자본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 있잖아요. 그런 게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부터 해서 언젠가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직접적 충격이 흡수된 이후에도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세계 경제는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2008년 위기가 금융 부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그렇죠. 2008년에 시작된 위기가 양상을 달리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람들이 다 거품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거품 밑에 뭐가 있었는가를 좀 뚫어져라 쳐다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29년 세계 대공황하고 2008년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거론을 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위기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두 시기 전부 공통적으로 소득과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위기의 근저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라는 현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바이저님, 근데 소득 불평등이 뭐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위기를 낳을 수 있고 불만을 뭐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네, 일단 소득 불평등이 있으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총수요를 위축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고소득층의 경우에 순소비 지출이 예를 들어 100을 번다고 해서 100을 다 소비에 쓸 이유가 없고요. 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100배 번다고 해서 소비를 100배 하지는 않은 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양극화 때문에 소득과 부의 과잉을 낳게 된다 그러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전부 금융적인 투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체 자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종국적으로 금융위기 원인을 제공하죠. 즉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총수요가 부족해진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산과 부의 소득의 편중성,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남는 소득을 금융 투기에 돌릴 가능성을 주고 금융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찬희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 심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1979년, 미국은 80년, 그 유명한 마가레트 대처와 철의 여인, 로널드 레이건이 각각 집권을 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원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철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소득 분배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진국가 개도국을 막론하고 국민 소득 즉 GDP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개인 소득도 많이 번 사람과 못 쓴 사람의 양극화가 점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이죠. 이제 소득 분배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 소득을 자본 소득과 임금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상대적인 분배율이 어떻게 차이가 변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뭐 자본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으로 버는 소득이죠.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노동소득의 반대말이니까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소득에 비해서 점점 줄어든다면 당연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건데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다 합쳐갖고 개인별 총소득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임금도 받지만 뭐 몇백 원, 몇천 원 이자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배당도 뭐 몇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걸 다 합쳐서 이런 소득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가 이 두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다 봐도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1980년대 초부터 소득 불평등이 쫙쫙 심화되어 온 겁니다. 차이점을 실제 수치로 표현하자면요. 알죠. 말로 하는 것보다 수치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죠? 네. 제가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수치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부유한 국가들은 이제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 보통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15에서 25%를 차지했답니다. 근데 21세기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고 난 21세기에 보니까 25에서 30%까지 증가했더라. 그럼 자본소득이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뭐가 감소한 거예요? 노동소득은 그만큼 감소한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인 총소득 분포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1970년대에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30에서 35%를 차지했답니다. 근데 2010년 초에는 국민소득의 50%를 넘었대요. 상위 10%가. 상위 1% 하면 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상위 1%가 1970년대 때 국민소득의 9%를 먹었대요. 근데 2010년에는 20%를 먹게 됐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상위 1%가 국민소득의 20%를 먹은 거죠. 요거는 이제 성장률과 관계에서 보면 말이죠. 신자유의 30년 동안에 미국 국민소득 증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소득 증가분 중에 거의 60%를 가장 부유한 1%가 다 먹었고요. 하위 90%는 소득 증가율이 연 0.5%밖에 안 됐다. 이게 토마 피케티가 광범위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 입증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양극화가 좀 어느 정도 심화됐나 보다 했는데 진짜 심하네요. 진짜 심합니다. 이래봤자 뭐 아무리 이래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선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국민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분을 그냥 상위 계층이 다 거의 독식을 한 거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실질 임금이 생산성만큼 인상된다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의 공정한 분배라는 것은 최소한 임금이 노동 생산성의 증가만큼 인상 제도로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노동 자본 소득 분배율의 경우에 임금과 생산성 변화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그 추이를 보면 분배가 형평에 맞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특히 심한데요. 1980년대 이후에 실질 노동 생산성은 약 85%나 상승했지만 시간당 실질 임금은 35%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잘 되는 경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계속 상승하지만 실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수출이 잘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임금이 약 3배나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 분배율,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나눠 먹는 데 있어서 자본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이 노동자본 소득 분배율과 관계에서는요, 한 가지 더 감안할 사항이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경영자가 받는 봉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른바 슈퍼 연봉을 받는 슈퍼 경영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의 월급이 엄청나잖아요.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도 계속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연봉이 많은 사람이 정몽구 회장인데요. 2014년만 해도 200억이 넘어요. 연봉이요? 연봉만. 이거 말고도 배당금도 있으시고 많죠. 임금 상위 1%는 이런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노동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참 회계사고는 노동소득이죠. 회계적으로 노동소득이죠. 봉급으로 나오는 임금이니까. 거죠. 이제 그러한 현상은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자본소득의 임금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통계로는 노동소득으로 잡히는데 본질은 사실 자본가기 때문에 받는 고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은 자본소득이죠.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노동소득 비율이 30년 동안에 쫙 줄어든 거 봤죠? 요 줄어든 게 사실 요 최상위 1% 임금소득을 사실 본질대로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더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큰 차이가 나 있는 거죠. 트릭이네, 트릭. 네, 신자유주의 들어와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자본소득의 구성의 변화인 것 같아요. 자본소득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본소득에서 금융 부분의 영업 흑자가 비금융 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본의 이득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금융 거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 부분 안에서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 비금융 부분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비금융 부분,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일반 기업에서도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압박이 커져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윤 중에서 배당을 지급된 비중이 점점 커갑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 활동이 소득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주주 가치, 단기적인 주주 배당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우 금융적인 방식으로 비금융 부분도 다시 재편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일해서 버는 거에 비해서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 노동소득 안에도 자본소득이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소득은 더 크게 증가한 셈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극소수 그 몇 퍼센트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소득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서 기업 발전을 하면서 얻는 과실도 결국은 자본의 소유자가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결론지면 이런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는 위축이 되고 총수요도 감소를 했는데 바로 이게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핵심 체크네요. 핵심 체크. 그럼 유프로님, 그럼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됩니다만은 되게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술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 논리를 요약하면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자본재는 주로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재가 비숙련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중에서 임금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도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의 양극화는 또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사실. 그렇죠.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데 임금 노동자 간에도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실증 연구에서 확인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IMF를 비롯한 세계 금융기구들은 기술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50%를 설명한다고 보는 반면에 보는 거네요. 세계 노동기구, 아무래도 노동자 편이죠. 의 경우에는 약 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평등은 불가피한 어떤 시대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불평등에는 조세 체계 문제라든지 경제 체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이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됩니다. 그렇죠. 이와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어떤 경제 현상이라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변화가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불평등이 198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그렇죠. 못한다는 80년부터 거죠. 기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자본 집약적이고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는 80년대 이전 노동 분배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자본주의 황금기에도 그렇죠. 계속된 경향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을 하나 들라 그러면 저는 무역의 세계를 말하고 싶어요. 2004년에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찰스 슈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자유무역에 대한 재고예요. 글을 기고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소프트웨어 등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낮은 임금의 숙련 노동자들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좀 황당한데요? 황당하죠.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자유무역의 논리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 아웃소싱을 주면 이게 뭐 자유무역의 실현이니까 자유무역은 서로 다 잘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서로 상호 이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미국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자유무역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잖아요. 예, 자유무역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 맞는데 이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에 의해서 제조업의 탈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힘도 약해지고 임금도 정체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러한 주장은 사실 독일의 리스트나 우리나라의 장하준 교수 등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잘보면 다르죠. 예. 보호무역주의의 주장은 자유무역이 선발공업국이 후발공업국을 수탈하는 방식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선발공업국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후발공업국이 피해를 보는 건데 아까 그 슈머 의원에 따르면 선발공업국이 피해를 봤다는 거니까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계층의 관점, 계급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후발국이 좋아진 것 같지만 후발국 노동자들이 좋아졌느냐를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주장은 상당히 국민국가 단위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고 슈머 같은 이론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계층적 이해에 좀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논리 때문에 미국에서도 TPP를 상당히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유무역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걸 좀 역사 좀 검토해 보면 1850년부터 1929년 공황 나기 전까지 굉장히 선진국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선발공업국은 공업 생산성이 높잖아요. 후발공업국과 경쟁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죠. 물론 선발공업국이 임금은 높아요. 하지만 기술적인 격차, 생산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인 1980년대 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생산 자본이 이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 통째로 옮기는 거죠. 해외로. 해외로 이른바 이전하는.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개도국은 노동 비용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신 기술이 통째로 넘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기술과 저임금 노동력을 조합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이 급속히 개도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국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임금을 보니까 임금 너무 비싸.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싼 채로. 그러니까, 임금 부담을 느끼면 그냥 자본이 임금이 싼 지역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선진 산업국에선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고용 파괴 이런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고요. 우리 그 뉴스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디트로이트 텅 비어 있는 거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자 복지는 후퇴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선진국 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거는 이렇다고 해서 선진국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후발국 노동자들이 더 좋아졌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후발국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이익이 생기긴 했지만 이건 사실상 자본의 이익으로 주로 귀결된 것이고 노동자 임금은 어차피 국제 경쟁력의 압력을 받아서 크게 제한을 받았다. 이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기업들은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노동자에게 양보하기가 싫을 때는 다른 나라로 가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각각의 나라들이 보다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지가 후퇴하게 되는 거고 고용의 안정성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유프로님,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 경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선진국과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극히 심화되었습니다. 제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에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한국의 제조업은 고용 면에서 1991년에 총 고용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그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에는 제조업이 고용 면에서 1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반도 안 되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이 대신 발전했거든요. 48%에서 76%로 증가해서 치킨집. 예, 인여 노동력을 많이 흡수했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뒤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엄밀한 통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 동국대 김낙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은 1995년에 상위 10%의 소득이 30%의 소득을 차지했는데 2000년에는 35%를 차지했고요. 2012년에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와, 그럼 뭐 상위 10%가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거의 가져간다는 소리네요. 그런 얘기죠. 사실 이 조세 체제만 보더라도요. 그 50년대 60년대의 조세 체제는 사실은 누진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였어요. 누진세 기본으로 한 고부담 체제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기로 가면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감세 기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발전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50, 60년대 복지는 기업 과세,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주로. 그런데 80년대에 81년이죠.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스웨덴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런 보편 증세 선언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복지제도는 노동자들이 내는 돈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이었고요. 물론 한국도 법인세를 계속 98년 이후에 인하해 왔는데 문제는 이 폭이 한국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가 240%, 250% 되는데 아베노믹스 정책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기업 위주, 기업 중심 사회로 이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의 실태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비의 위축, 총수요 감소 이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찬희 쌤. 네, 이건 이제 여러 번 나온 얘기는 한데요. 네. 정리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임금 노동자가 자본소득을 받는 계층에 비해서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 비율이 하락하면 소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버는 돈을 거의 소비로 지출한다. 뭐. 네네. 예, 그렇죠. 아까 100배를 번다고 해서 100배를 소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소득층에서는 거의 다 소비로 그렇죠. 지출되게 되죠, 소득은. 그런데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노동소득이 저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총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것은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소득이 저하고 상대적으로 자본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것이 투자 지출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들어서 이윤의 많은 부분이 배당 형식으로 개인 소득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에 유보되어서 투자되거나 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ILO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국의 경우에 노동소득 1%가 하락하면은 총 수요는 0.86%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노동소득 감소가 총수요 감소 거의 직결되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올라간 것만큼 그것이 투자 지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배당으로 가서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물건은 생산이 된 거고 그 물건 팔려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불평등 문제는 부채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가, 이 흐름,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죠.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죠. 그럼 점점 부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빚을 내죠. 그렇죠.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전반적인 임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8년 위기 이전까지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계 소비가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는데 그때 뭐가 늘었을까요? 부채가 늘었죠.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도 집값 인상이라든지 생활비 증가 속에서 값싼 신용에 의존해서 소비를 유지했던 거죠. 저소득층이야 뭐 신용카드 썼을 거고요. 돌려먹기 네, 그렇죠. 주택 등 자산 가진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의존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부채에 의존한 소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게 과연 뭐 문제였다고 봅니다. 2008년 이전에 사실은 폭탄이 있었다. 이 폭탄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예, 이 시기에 동시에 금융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규제 완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해서 값싼 신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진 건데 노동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소비할 돈이 부족하게 됐단 말이죠. 그 시기에 금융혁신이라고 불리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침 값싼 이자로 신용을 대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값싼 이자로 대주기도 하고 신용도가 없는데도 빌려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격화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빈곤 비즈니스라 부르는 게 이때 시작이 된 거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대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금융 규제 완화가 또 부동산 거품을 낳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불평등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그 부채 의존 성장의 파산이 경제 위기로 귀결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소득 불평등의 반대쪽,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쌓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쪽. 그럼 사정이 어떨까요? 그쪽은? 네, 거기 한번 얘기하면 나왔었는데요. 부가 이제 집중되는 쪽에서는 그 부를 이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쵸. 남는 돈은 뭐 하겠어요? 투기를 하는 거죠. 투기를.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최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부를 투기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최상위 계층들은 수익률이 낮은 일반적 금융자산,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 같은 거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적금 같은 거. 네. 근데 아까 유프로님이 말씀했지만 금융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몰하는 거죠. 헤지 펀드를 통해서 고위험이지만 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막 투자를 한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대출과 연관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됐냐? 물론 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상품을 원했던 계층, 이들이 바로 최상위 계층이라는 얘기죠. 최상위 계층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결국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결론을 지으면 금융위기에 불을 남긴 파생 금융시장 자체가 부를 집중하고 있는 최상위 계층에 의해서 육성된 것이니까 결국 소득 불평등이 결국 2008년의 위기를 낳은 근본 원인이 이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경제 모델의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내수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성장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채 의존 성장 모델과 수출 의존 성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둘 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는 모델이죠. 영원히 부채에 의존할 수도 없고 모든 나라가 수출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현재의 경제 위기로 표면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은 바로 두 가지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 부채 의존 성장 모델의 대표가 미국이고 수출 의존 성장 모델의 대표가 중국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유럽 주변국이 부채 의존 성장을 해왔고요. 독일, 네덜란드 등은 수출 의존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모델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금융의 세계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1980년대 초부터 국제적인 자본 흐름에 대한 탈규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투자기금은 금융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금융의 세계화죠.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거죠. 이 때문에 한 나라가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된 자본에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유입된 나라는 무역수지의 제약에서 상당 기간 벗어나서 수출을 하지 않고도 수입을 지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유입된 자본을 활용해서 국내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개방해 놓으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수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가 있는데 유입된 돈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출을 했을 때는 쌓아둘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유입된 자본은 투자 수익성이 높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외환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중국이 이제 대규모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출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내수에 의존한 거죠. 근데 미국이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면은 중국도 따라서 위기에 빠진 거죠. 똑같은 일이 유럽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유로존 내에서도 그 남유럽이 재정 위기에 빠지니까 북유럽도 더 이상 남유럽을 수출할 수 없게 되잖아요. 동반 같이 경기 침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현상을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문제는 국제 통화 체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상세히 다뤄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야기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의 불평등이 경제의 총수요를 이제 위축시킨다. 2, 소득 불균형은 가계 부채의 문제를 낳는다. 3, 부의 편중은 금융 투기를 조장해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리고 4, 총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의존형, 수출 의존형 이 두 가지 모델이 등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부채 의존형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자 수출 의존형 모델도 따라서 한계에 부딪혔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정점에 달했던 연도가 언제냐? 1928년하고요.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따라서 지금 바로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 사실은 뒤에 다가올 위기, 공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세계 경제 위기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커서요. 이번 이렇다 6회에서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 7회에서 오늘 다 못한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무시무시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라고요? 네, 그럼 다음 주제는 세계 경제 위기의 구조와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이렇다 7회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